태국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방콕 시내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집단적으로 결집하며 정부를 향한 격렬한 분노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철수 사태에 기인하며 이후 태국 경제는 급격한 침체기에 접어들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파국적인 사태가 발생한 것일까요? 국내 언론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은 태국의 충격적인 현황을 미국 기자의 심층 취재를 통해 상세히 전달해 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선우입니다. 저는 미국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저널의 선임 기자로서 10년 이상 아시아 경제 동향을 면밀히 취재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과 철수 과정에 대한 심층 보도로 권위 있는 필리처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국에서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제 기자 경력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안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태국은 이제 중국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떠났어요. 이제 우리가 이곳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류진강의 발언은 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콕 외곽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그는 오만한 미소를 머금은 채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의 태국 지사장인 류진강은 과거 한국 기업들이 운영하던 공장 부지에 새로 신축된 이 건물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선우 씨, 당신은 서구 언론인이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은 우리에게 완벽한 기회였어요. 그들 스스로 한국을 내쫓았으니까요. 창밖으로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보였는데 대다수가 중국인이었으며 태국인 노동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비밀리에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 공장의 태국인 고용 비율은 단 10%에 불과했고 나머지 인력은 모두 중국 본토에서 유입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태국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질문하자 류진강은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비효율적입니다. 그들은 우리 방식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국식 복지와 급여인데 그것은 사업적으로 수익성이 없습니다. 저는 펜을 꾹 누르며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중국 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결국 허구였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국민이 아닌 중국인들을 위한 일자리만 대폭 증가했을 뿐이었습니다. 환경 규제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그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국 정부와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투자가 절실하니까요. 취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인근 마을의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었으나 태국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류진강이 언급한 좋은 관계의 실제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남자가 제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비밀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미국 언론인 이선우 씨 맞죠? 제 이름은 수라십니다. 태국 외교부 경제 담당 관료였습니다. 우리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라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고 한때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그는 현재 몰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내쫓은 것은 태국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수랏은 과거 친중 노선을 강력하게 지지했으며 한국 기업들을 향한 정부의 압박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신 겁니까?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태국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약속했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라슨 중국 기업들이 태국 정부 관료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기업들은 환경 규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세금 혜택을 받으며 노동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엄격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고 태국인 고용 비율도 매우 높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스스로 몰아냈습니다. 수랏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재 태국은 사실상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초래한 일입니다. 다음 날, 저는 방콕 외곽에 위치한 또 다른 공장을 찾았습니다. 과거 한국전자제품 회사가 운영하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중국 기업이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담장 밖에는 시위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정한 임금을 달라, 태국인을 고용하라 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 노동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한국 회사에서 일했어요. 월급도 좋았고 복지 혜택도 풍부했죠. 하지만 중국 회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요.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태국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초과 근무 수당도 없고 휴가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태국 노동자들은 점차 해고되고 그 자리는 중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속았습니다. 정부는 한국이 떠나도 중국이 있다고 했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위대 속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기업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국을 내쫓은 것을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 국가로 생산 거점을 이전했으며 태국으로 복귀할 계획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쳐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태국의 비극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반한 감정에 휩싸여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적 파트너를 내쫓았고 그 공백을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동반자가 아닌 철저한 약탈자였습니다. 태국의 현재 상황은 한국을 외면한 대가였으며 그 대가는 너무나도 막대했습니다. 방콕의 카오산 로드는 과거 한국인 배낭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거의 모든 가게가 폐업했고 거리는 한산하기만 했습니다. 간간히 중국인 관광객들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허름한 카페에 앉아 프라윕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한때 삼성전자 태국 공장의 유능한 엔지니어였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그가 지금은 오토바이 택시기사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우 씨, 오랜만입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로 나타난 프라윕에게서 과거에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지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시다시피요, 이제는 오토바이를 타고 방콕 거리를 하루 종일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처음 촉발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프라윕을 알고 있었기에 그 시작점으로 대화를 전환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3년 전 태국에서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말입니다. 프라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었죠.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2023년 초 태국의 주요 언론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기사가 범람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이익을 모두 본국으로 송금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고용주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프라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도 끊임없이 반복되니 진실처럼 둔갑하더군요. 당시 태국 전역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점은 손님이 끊겼고 한국 화장품과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은 공격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을 향한 적대감도 비례하여 커졌습니다. 정부가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라윕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후 말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수락 같은 사람들이 중국의 자금을 받고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죠. 실제로 당시 수랏은 언론 인터뷰에서 태국은 한국 없이도 자생할 수 있다. 중국과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었습니다. 삼성에서 일할 때는 어땠나요? 프라윕의 눈빛이 잠시 빛났습니다. 최고였죠. 월급도 매우 만족스러웠고 복지 혜택도 훌륭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할 수 있었고 우리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태국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지급했으며 의료 및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태국인 고용 비율이 90% 이상이었고 현지 직원 교육과 승진에도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걱정했어요. 하지만 설마 정말로 떠나게 될 줄은 몰랐죠. 태국 정부는 2023년 중반부터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세금 감사가 증가했고 노동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환경 규제 역시 엄격해졌습니다. 이 모든 조치들은 한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공장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항상 무언가 문제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프라윕이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우리 관리자들은 밤새도록 서류 작업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2023년 말 첫 번째 한국 기업이 태국 철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더 많은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삼성이 철수를 발표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프라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태국 직원들에게 관대한 퇴직금을 지급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했죠. 처음에는 중국 기업들이 자신들을 받아주리라 기대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당시 태국 정부의 발표를 기억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나도 걱정할 필요 없다. 중국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투자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했었죠. 중국 기업은 태국인을 고용하지 않았나요? 프라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용했다 하더라도 청소부나 경비 같은 하위 직종이었죠. 기술직은 대부분 중국 본토에서 데려왔습니다. 게다가 급여 수준은 한국 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방콕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한때 활력이 넘쳤던 이 도시는 이제 깊은 침체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간판이 꺼진 상점들, 노숙자가 된 사람들, 슬픔이 묻어나는 거리였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지면서요. 프라윕이 대답했습니다. 이 거리는 예전에 한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했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은 연간 200만 명이 넘었으며 이는
태국 관광산업의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한국인 관광객 수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전히 미워합니까? 프라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태국인들은 이제야 한국 기업들이 태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절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떠난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프라윕이 말했습니다. 정부의 거짓말에 속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내쫓았고 이제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태국의 현재 비극이 어쩌면 많은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 관계에 있어서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만 다시 쌓기는 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태국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방콕 외곽의 아유타야 산업단지는 한때 태국 제조업의 심장부였습니다. 수백 개의 공장이 24시간 내내 가동되며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을 생산했어요. 삼성, LG,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이 이곳의 주요 고용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곳곳에 붙은 매각, 임대 팻말들. 한때 활기찼던 산업단지는 마치 유령 도시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여기서 일자리를 구하는 건 정말 쉬웠습니다. 산업단지를 안내하던 찬차이가 말했습니다. 그는 태국 제조업 협회의 관계자로 이곳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이었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1만 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했었죠.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최소 3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폐쇄된 공장 단지를 걸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주차장, 쓰러진 간판들, 그리고 가끔씩 눈에 띄는 경비원들만이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 어디로 갔나요? 찬차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부분은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중국 회사에 취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콕으로 돌아가 배달이나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들 중 일부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이주하기도 했고요. 그의 설명은 프라윕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 후 정부가 약속했던 중국의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거짓말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어땠나요? 찬차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첫째, 현지 고용 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을 중국에서 데려왔죠. 둘째, 근로 조건이 형편없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멀리서 시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중국 기업이 인수한 공장 앞에서 약 10명의 태국인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정한 임금을 달라 태국인도 고용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찬차이에게 물었습니다. 저 공장은 원래 한국전자회사 소유였습니다. 100% 태국인을 고용했고 최저임금의 2배를 지급했죠. 하지만 중국 기업이 인수한 후 태국인 직원 대부분을 해고하고 중국인 노동자로 대체했습니다. 남은 태국인들에게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저는 시위대로 다가가 몇몇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은 특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한국 회사에서 일했어요. 매년 승진 기회가 있었고 복지 혜택도 좋았죠. 제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학자금도 지원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 관리자들은 우리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아요.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체크하고 짐승처럼 대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면서 12시간씩 일하라고 강요해요. 다른 노동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중국 회사는 태국 노동법을 완전히 무시해요. 정부에 뇌물을 주고 검사를 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들은 수라세 폭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태국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며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찬차이와 함께 산업단지를 더 둘러보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인근 수로로 무단 방류되고 있었습니다. 물은 검은색이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찬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은 환경 규제를 엄격히 준수했어요. 폐수 처리 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했죠.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환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인근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오염된 물 때문에 피부병과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 주민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들은 지역사회와 상생했습니다. 마을 학교도 지원하고 의료시설도 세워주었죠. 하지만 중국 회사는 우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태국의 현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비참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난 공백을 중국이 채웠지만 그것은 발전이 아닌 명백한 착취였습니다. 찬차이 씨, 정부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나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중국 투자가 태국을 구할 거라는 환상에 빠져 있어요. 실제로는 태국이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산업단지를 빠져나와 인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과거 한국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했던 몬트리를 만났습니다. 제가 한국 회사에서 일할 때 우리는 진정한 팀이었습니다. 몬트리가 회상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승진 기회도 주었죠. 여러 한국인 동료들이 저의 결혼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같았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태국인 직원들을 교육하고 관리자로 승진시키며 기술 이전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몬트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요. 20년 동안 쌓은 경험과 기술이 모두 쓸모없게 되어버렸죠. 그는 자신뿐 아니라 많은 동료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급 기술자들이 택시기사나 음식 배달부로 일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왜 다른 동남아 국가로 갔을까요? 환영받는 곳으로 간 거죠. 몬트리가 대답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한국 기업들을 위해 레드카펫을 깔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투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절실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걸 몰랐죠. 저녁이 되자 산업단지는 더욱 으스스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야간 근무를 하는 공장들의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을 테지만 지금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태국 경제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제가 찬차이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스스로 내쫓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들은 이미 다른 곳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으니까요. 찬차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태국의 현재는 자초한 결과였고 반한 감정에 휩쓸려 경제적 파트너를 잃었으며 그 자리를 착취자가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태국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태국 북부의 작은 마을 치앙나나이. 한때 이곳은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활기가 넘치던 곳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삼성과 LG의 대형 공장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십 개의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었죠. 주민들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한국 기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마을은 깊은 정막에 휩싸여 있습니다. 텅 빈 집들, 문 닫은 상점들, 그리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사람들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위라야 씨의 집은 어디인가요? 그녀는 마을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파란 지붕집이에요. 위라야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머니 중 한 명이었고 그녀의 아들 아난다는 삼성에서 고위 엔지니어로 일했었습니다. 위라야의 집 앞에 도착하자 한때는 깔끔했을 정원이 지금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집 역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듯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위라야는 한때 활기찼을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이선우라고 합니다. 미국 언론인이에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정중히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대접할게요. 집안은 소박했지만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는 양복을 입은 젊은 남성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 아들 아난다예요. 위라야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는 삼성에서 10년 동안 일했어요. 한국에서 교육도 받고 승진도 빨랐죠. 그 아이 덕분에 우리 가족은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라야는 차를 내오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과거에 농사를 지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면서 우리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죠. 이 집도 아들이 사준 거예요. 한국 기업이 떠난 후 어떻게 되었나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들이 고급 인력이니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요. 정부도 중국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태국인 대신 중국인 노동자를 데려왔고 아난다 같은 고급 인력은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6개월 동안 구직 활동을 했지만 그의 경력에 맞는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방콕으로 떠나 택시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위라야의 남편 역시 관광업에 종사했었습니다. 그는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여행사에서 가이드로 일했었지만 한국인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그 역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위라야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 갑자기 쓸모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대요. 작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라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만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마을 모든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했죠. 한국 기업이 떠난 후 이 마을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위라야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집들 다 비어 있어요. 젊은이들은 모두 일자리를 찾아 방콕이나 해외로 떠났죠.
남은 건 노인들 뿐이에요. 제가 위라야의 집을 나서자 그녀의 이웃 퐁삭이 다가왔습니다. 60대 남성인 그는 과거 한국자동차 부품회사의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퐁삭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이 태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선동했죠. 하지만 실제로 착취하는 건 중국 기업들이에요. 퐁삭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현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고 근로시간은 12시간 이상으로 늘었으며 복지 혜택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할 때는 의료보험, 은퇴연금, 자녀 교육 지원 등 많은 혜택이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 회사는 그런 것 전혀 없어요. 위라야의 집으로 돌아가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아난다의 현재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월급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예전에는 엔지니어로서 존경받는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하루 16시간씩 택시를 몰아야 해요. 그것도 겨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아난다는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정을 꾸릴 수 없다고 느껴 결혼도 미루었다고 합니다. 제 손자를 보는 꿈이 있었는데 위라야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위라야에게 정부의 지원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업수당을 받았어요. 하지만 6개월 후에 끊겼죠. 이제는 어떤 지원도 없어요. 정부는 우리를 잊었어요. 실제로 태국 정부의 사회안전망은 매우 취약했고 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응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 실패한 후에는 더욱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위라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의약품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요. 예전에는 아들이 의료비를 부담했죠. 지금은 약을 살 돈도 부족해요. 그녀는 자신의 병으로 인해 아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아난다는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더 오랜 시간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미국 언론인이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딸은 LG 공장에서 일했어요. 회사가 떠나자 그녀는 일자리를 잃었죠.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어요. 손자들은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 남편은 실직 후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가정폭력도 시작됐죠.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실직, 우울증, 가정 파탄, 알코올 중독, 심지어 자살까지. 한국 기업의 철수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태국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위라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한국을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없으니 우리가 더 불행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가족은 이미 무너졌으니까요. 마을을 떠나기 전 저는 위라야의 허락을 받아 그녀의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과 현재의 상황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치앙난 아이를 떠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수첩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태국의 진짜 비극은 경제적 손실만이 아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구조가 붕괴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철수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를 넘어 태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위라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방콕의 밤은 화려한 넌사인과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번화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어둠 속에 숨겨진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 사회 활동가 위치세 안내로 방콕의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쿠한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평범한 노동자들의 주거 지역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위치세 말처럼 이곳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일자리를 잃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20대, 30대예요. 모두 한국 기업이나 관련 회사에서 일하다 실직한 사람들이죠. 위치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골목을 지나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프라윕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아닌 그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선우, 여기는 제 친구들입니다. 모두 저처럼 삼성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테이블에는 3명의 젊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타윈, 나릿, 그리고 아리아. 3사람 모두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타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 부서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한국에서 2년간 교육도 받았고 승진 가능성도 높았죠. 월급도 좋았어요. 한 달에 35,000바트, 약 1,500달러였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떠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처음 3개월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지만 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은 없었어요. 저는 타윈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배달기사요. 푸드판다, 태국의 음식 배달 앱에서 일합니다. 월급은 예전의 5분의 1도 안 돼요. 게다가 위험하고 힘듭니다. 나릿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LG화학에서 품질 관리자로 일했었지만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릿이 말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할 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승진할 수 있고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겁습니다. 아리아는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삼성전자의 인사부서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에요. 적어도 사무직을 구했으니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중국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근무 조건은 비교할 수 없죠. 한국 회사에서는 직원을 존중했어요.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도 확실했고 여성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회사는 다릅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여성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이 만연하며 항의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언젠가 한국 회사들이 돌아올까요? 3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타윈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태국은 신뢰를 잃었고 비즈니스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위치시 우리를 또 다른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넌 사인이 빛나는 유흥가였습니다. 이곳은 과거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곳이었고 특히 한국인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저는 과거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점들이 문을 닫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가능, 한국 음식 같은 간판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가게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관광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위칫은 주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보이시나요? 일부는 다른 직업을 찾았지만 많은 이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마약 판매, 성매매, 사기. 일자리가 없으니 살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게 됐죠. 우리는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과거 레스토랑이었지만 지금은 일종의 쉼터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집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실직 후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죠. 위치시 설명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25살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자동차 부품 회사의 공급망에서 일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이었죠. 정말 좋은 회사였어요. 하지만 모 회사가 태국을 떠나자 우리 회사도 문을 닫았습니다. 파이는 6개월 동안 일자리를 찾았지만 실패했고 결국 저축을 모두 써버리고 아파트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죠. 그들도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요. 파이는 때때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해도 300바트, 약 10달러밖에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학 학위가 있는데 이런 일을 해야 한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위칫은 이런 상황이 범죄율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콕의 절도, 강도,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망적일 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을 때는요. 저는 파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해외로 나갈 생각은 없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미 떠났어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심지어 한국으로요. 저도 가고 싶지만 비자와 초기 비용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태국의 젊은 인재들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직 종사자들은 다른 동남아 국가나 한국, 일본 등으로 이주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특히 인기가 많아요. 위칫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대규모로 투자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태국 젊은이들도 그곳으로 가고 있죠. 쉼터를 나와 우리는 또 다른 장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공원에는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부 타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한국 기업 환영 같은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위인가요? 위칫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여기서 모입니다. 아직 소규모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들의 미래를 훔쳤으니까요. 시위대 중 한 사람이 확성기를 들고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정부는 한국을 쫓아내면 더 좋아질 거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우리는 일자리를 잃었고 미래를 잃었습니다. 군중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경찰들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아직은 개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위가 커질까요?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커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실업자들만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전국적인 운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철수로 태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시위대 속에서 저는 프라윕의 친구들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타윈, 나릿, 아리아도 그곳에 있었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시위대는 서서히 해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칫은 저를 한적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이선우 씨, 오늘 밤 본 것들을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태국의 젊은이들은 희생양이 됐어요. 그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미래를 빼앗겼습니다. 위칫의 말에 따르면 태국의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학력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희망의 상실입니다. 위치 씨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있을 때 젊은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위치세 말을 적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국의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실, 꿈의 붕괴였습니다. 방콕의 아침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태국의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었다. 그들은 한국 기업이 제공했던 기회와 미래를 그리워한다. 현재 그들이 느끼는 분노는 단순히 일자리를 잃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꿈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방콕 민주광장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정부 타도, 우리를 속였다, 한국과 다시 손을 잡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에워싸고 있었지만 아직 진압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입니다. 제 옆에 선 정치평론가 차트리가 말했어요. 그는 태국 유력 일간지의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기업을 모두 불러오라고 요구하다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차트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러니가 아닙니다. 현실이죠. 사람들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정부와 중국이 그들을 속였다라는 것을요. 시위대 속에서 한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직 한국 기업 직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착취한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진짜 착취자는 중국이었습니다. 군중들이 동의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취재를 마친 후 저는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방콕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강민호, 과거 태국에서 한국 기업을 운영했던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강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신뢰의 상실이었습니다. 비즈니스는 신뢰가 기반입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그 신뢰를 깨버렸죠. 그는 태국에서 10년 넘게 사업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태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이상적인 파트너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태국의 발전을 원했어요. 현지 직원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이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반한 감정의 확산과 정부의 적대적인 태도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견디려 했어요. 하지만 세금 감사, 법적 제재, 불공정한 규제가 계속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다시 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새로운 공장을 세웠어요. 그곳 정부들은 우리를 환영합니다. 다시 태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태국 직원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겠죠.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을 나오는 길에 저는 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중국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태국의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외국인 투자는 급감했으며 국가 신용 등급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미국 사람인가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미국 언론인입니다. 그는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태국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요. 공항에 도착한 저는 마지막으로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약 2주간의 취재를 통해 본 태국의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동남아시아의 경제 강국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비극은 자초한 것이었다. 반한 감정에 휩쓸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내쫓았고 그 자리를 약탈자가 차지했다. 이것이 한국을 버린 대가다. 그리고 그 대가는 태국 국민들의 미래였다. 파국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LA. 전역을 뒤덮은 사상 최악의 산불 현장. 잿더미가 된 LA 부촌의 참혹한 광경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지금, 한쪽에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길에 완전히 삼켜진 주택가들이 순식간에 재가 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정작 한인타운만은 멀쩡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며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알고 보니 바로 한국인들의 체계적인 행동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불바다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BBC 런던 본사의 재난 전문 기자 클라라입니다. 15년차 특파원으로 전 세계의 크고 작은 재난 현장을 취재해 왔습니다. 쓰나미, 지진, 화산 폭발까지 수많은 재난 현장을 목격했지만 이번 LA 산불만큼 충격적인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뉴스룸에서 전 세계 재난 소식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허기를 달래려 빵 한 조각을 베어 물려는 그때 모니터에서 붉은 속보가 떴습니다. LA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산불 소식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피해 상황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LA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할리우드 힐스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하나둘 불길에 휩싸이는 광경이 생중계로 전해졌습니다. 클라라, LA 산불 취재 자네가 맡아주겠나? 편집장의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하고 피해액은 무려 73조 원에 달한다는 속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편집장님. LA 중심가에 이 구역만 불길을 비켜간 것 같은데요. 위성 사진을 확대해보니 거대한 불길 속에서 한 구역만이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LA 한인타운이었습니다. 주변의 건물들이 모두 불타 무너져 내리는 동안 한인타운의 건물들은 마치 불길을 비웃기라도 하듯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즉시 현장으로 가보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겁니다. LA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난 보도를 넘어선 특별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멜 깁슨, 앤서니 홉킨스, 앤토니 홉킨스 와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잿더미로 변해가는 동안 한인타운만이 끄떡없이 버티고 있다는 현장 기자들의 보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는 화재로 퍼시픽 팰리세이즈는 겨우 8%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었고 이튼 지역은 더 심각하여 4%에 불과했습니다. 8만 7천여 가구가 전기 공급마저 끊긴 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의 중심에서 한인타운은 마치 희망의 등대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LA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저는 지프차를 타고 할리우드 힐스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고급 주택가는 이제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화마가 할리우드의 심장부를 집어삼킨 지 불과 3일. 그 짧은 시간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을 가르고 자욱한 연기가 태양을 가렸습니다. 소방 헬기들이 불길 위를 날아다녔지만 그들의 노력이 무색하게 화재는 계속해서 번져 나갔습니다. 이곳이 바로 퍼시픽 팰리세이즈입니다. 현재 피해 면적만 82.8 제곱킬로미터에 달해요. 서울 면적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제임스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CLA 환경건축학과 교수인 그는 이번 산불이 극심한 가뭄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이튼 지역의 화재는 요쿠스마 제곱킬로미터, 케네스 지역은 4제곱킬로미터를 태웠고 리디아와 허스트 지역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5월 이후 단 2.6mm 밤에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번 참사의 도화선이 된 거죠. 게다가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이런 조건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피해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15년 동안 정들었던 멜 깁슨의 저택이 전소되었고 제프 브리지스, 빌리 크리스털, 애덤 브로디, 마일로 벤티미글리아의 집들도 모두 화마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앤서니 홉킨스와 맨디, 무어도 집을 잃었죠. 베벌리 힐스에 있던 박찬호 선수의 대저택마저 불길에 휩싸여 전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페리스 힐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택 전소 소식을 전하며 슬픔을 표현했고 톰 행크스, 벤 애플렉, 리즈 위더스푼 등 수많은 스타들이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소방 인력들이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화재는 처음이에요.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모자랍니다. 현장 소방대장 마이클 존슨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이튼 지역에만 1,600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진화율은 고작 3%에 불과했습니다. 강풍이 불길을 더욱 키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가 8%, 케네스가 5%, 리디아가 75%, 허스트가 37%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은 24시간 교대로 진화 작업을 이어갔지만 노후화된 장비와 부족한 물 자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소방차의 평균 연식이 15년이 넘었고 LA 전체 소화전의 30% 이상이 교체 시기가 지난 상태였죠. 화재 진압용 헬기도 부족했고 야간 작업에 필요한 특수 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LA 카운티 내 5개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148제곱킬로미터가 잿더미로 변했고 최소 1만 채 이상의 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약 7,830채의 건물이 추가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죠.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실종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주택가를 지나며 아수라장이 된 거리를 목격했습니다. 약 40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령을 받았고 87,394가구가 전기 공급이 끊긴 채
한밤중에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LA 카운티 교육구의 모든 학교도 임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7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악의 경우 83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2022년 허리케인 이안의 피해액 560억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보험 전문가 톰 윌슨의 분석처럼 이번 산불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습니다. 예상보험 부담금만 해도 약 29조 2천억 원에 달했고 보험료 급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액인 480억 달러마저 초과하는 규모였습니다. 대피소에서는 처연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집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는 제니퍼 스미스 할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주민들의 한숨소리가 대피소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대피구역에서는 약탈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당국은 결국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발령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흥미로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LA 중심가의 한인타운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대형 산불 속에서도 한인타운만이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고 그곳에서는 체계적인 구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여기에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한인타운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이 모두 불바다가 된 상황에서도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마치 성벽처럼 불길을 막아서고 있었고 첨단 소방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건축가 윤상현 씨를 만난 건 한인타운 중심부의 한 빌딩에서였습니다. 20년 넘게 이곳의 도시복원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그의 사무실은 마치 작은 지휘본부 같았습니다. 벽면에는 한인타운 전체의 건물 배치도가 빼곡히 걸려 있었고 각 건물의 내화 등급과 방제시설 현황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의 모든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어요. 미국에서 선호하는 목조 건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초기 비용이 30% 이상 더 들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윤상현 건축가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한인타운 건물들의 설계 도면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건물은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의 내화 등급을 확보하고 있었고 지하부터 옥상까지 2중, 3중의 방화벽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비 철학이 이곳 한인타운의 설계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벽은 최소 25c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했고 창문도 모두 강화 유리로 교체했죠. 화재에 취약한 목재 사용도 최소화했어요. 실제로 건물들의 구조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아파트처럼 각 층마다 방화 구획이 완벽하게 나뉘어 있었고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화 셔터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건물 외벽에 설치된 드라이비트 시스템은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건물에 자동 소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연기 감지기는 암미터 간격으로 설치했고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도 완벽하게 겹치도록 했죠. 화재 발생 시 119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작동하는 통합 방제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요. 윤상현 건축가의 설명대로
한인타운의 방제 시스템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각 건물의 1층에는 중앙 방제실이 있었고 24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화재 감지기가 연기를 포착하면 즉시 해당 구역의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인 소방훈련도 실시합니다. 모든 건물의 소방 설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주민들과 함께 대피훈련도 진행하죠. 이번 산불 사태도 우리에겐 또 하나의 훈련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살수 장치였습니다. 산불로 인한 불씨가 날아올 것을 대비해 설치했다는 이 장치들은 실제로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옥상 전체에 고압의 물을 분무하여 불씨가 건물에 착화하는 것을 막았던 거죠. 한인타운의 대응은 건축물의 견고함을 넘어 주민들의 체계적인 구호 활동으로도 이어졌습니다. LA 한인회관에서는 이미 대규모 구호 물품 모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만 해도 8,500개가 넘게 모였고 담요도 600여 개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캠프의 운영도 놀라웠습니다. 한인회관 지하 주차장을 개조해 만든 이 임시 대피소는 마치 작은 호텔 같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간이 침대가 줄지어 있었고 온도와 습도도 적절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LA 한인회 관계자의 말씀처럼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24시간 상주하며 대피 주민들의 건강을 살폈고 따뜻한 식사도 하루 3번 정기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지역 간 협력이었어요. 샌디에이고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 866개를 전달했고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주일이라는 자선단체를 통해 구호 물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전달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의 대응도 신속했습니다. 현장 지휘본부를 즉시 설치해 한인들의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고 필요한 지원을 즉각적으로 제공했어요. 다행히도 현재까지 한인들의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커뮤니티의 힘입니다. 윤상현 건축가의 말처럼 한인타운은 단순한 상업지구가 아닌 살아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준비된 시스템과 끈끈한 유대감은 큰 재난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되었죠. 한국인의 손이 닿은 건물은 달랐습니다. 콘크리트 한 덩이, 철근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의 정성이었죠. 윤상현 건축가의 사무실 창밖으로는 여전히 LA의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인타운의 모든 건물을 설계하고 감독해 온 그였기에 가능한 여유였을 겁니다. 1992년 LA 폭동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시작했죠. 한인타운의 모든 건물을 재난에 견딜 수 있도록 재설계하는 작업을. 윤상현 건축가는 서랍에서 오래된 설계 도면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빼곡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는데 한국의 건축 기술과 미국의 기준을 조화시키려 했던 그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대했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과잉 설계라고. 하지만 저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피와 땀이 어린 곳이니까요. 그의 고집은 결국 옳았습니다. 이번 산불로 주변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모두 잿더미가 된 반면 한인타운의 건물들은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심지어 이재민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기까지 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재난 대비 철학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 대처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거예요. 한편 한인타운에서 10년째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마이클의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업적 이점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다는 그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매달 하는 소방훈련이 귀찮기만 했죠.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한인들의 이런 준비성이 우리 모두의 생명줄이 될 거란 걸요. 마이클은 산불이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매장을 대피소로 개방했다고 합니다. 평소 재고로 쌓아두었던 옷가지들을 이재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기도 했죠. 한인들에게서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특별해요. 이곳은 단순한 상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서로를 보살피고 지켜주는 진정한 가족이죠. 자원봉사 캠프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80세의 마리아 할머니는 한인 청년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집이 전소되어 절망에 빠졌던 할머니는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마치 친손주처럼 저를 돌봐주었어요. 음식도 떠먹여주고 밤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캠프에서 만난 제니퍼와 마이클 부부의 사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산불을 피해 겨우 대피했지만 갈 곳이 없었던 그들에게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망설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더군요. 이제는 매일 아침 한국식 아침 식사가 기다려질 정도예요. 자원봉사자들의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70대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봉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세대 한인 청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부모님 세대의 헌신을 이어받아 더 큰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우리의 진정한 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죠. 윤상현 건축가의 말처럼 한인타운의 저력은 단단한 건물이나 체계적인 시스템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이제 매일 아침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 매장 문을 연다고 합니다. 수익은 줄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더 큰 행복이 깃들어 있었는데 자신도 이제 한인 커뮤니티의 진정한 일원이 되었다는 자부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비즈니스 이상의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서로를 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요. 이제 저는 자랑스러운 한인타운의 일원입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다시 한번 이곳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한인타운은 단순한 상권이나 거주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서로의 아픔을 감싸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임스 교수는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할리우드 힐스의 위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UCLA 환경건축학과 교수인 그는 20년 넘게 미국의 건축 시스템을 연구해 온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면에는 LA 지역의 건축물 현황도가 가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지역의 대부분은 목조 건축물이에요. 비용 절감을 위해 선택한 방식이죠. 하지만 이번 참사에서 보듯이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제임스 교수는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할리우드 힐스와 베벌리 힐스의 건축물 중 무려 92%가 목조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호화로운 대저택들이지만 실상은 불에 취약한 재료로 가득 찬 셈이었습니다. 미국의 건축 규정이 이런 위험을 방치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목조 건축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죠. 심지어 고급 주택계에서도 말입니다. 게다가 방화벽 설치 기준도 느슨하고 소방 설비에 대한 규제도 미흡해요. 실제로 할리우드 힐스의 호화로운 저택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대부분 목재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외벽만 석재나 벽돌로 마감했을 뿐 내부 구조는 모두 나무였죠. 방화벽도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시켰고 자동 소화 설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소방 시스템의 노후화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LA 전체 소화전의 30% 이상이 교체 시기가 지났어요.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죠. 소방차 한 대의 가격이 $1,000,000가 넘는데도 시정부는 계속 예산 삭감만 진행했습니다. 소방 장비의 현실은 더욱 암담했습니다. 이튼 지역에 투입된 1,600명의 소방관들은 평균 연식이 15년이 넘은 낡은 소방차를 타고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한 최신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통신 장비마저 구식이었습니다. 디지털화된 재난관리 시스템도 없어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상황을 통제하다 보니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5개 지역의 화재를 동시에 통제해야 하는데 통합된 시스템이 없으니 각자 도생인 거죠. 제임스 교수는 이번 산불 초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지휘체계의 혼선으로 인해 소방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지 못했고 실시간 상황 공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의 재난 대응 매뉴얼은 3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처럼 대규모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은 아예 상정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인타운을 보세요. 완벽히 다른 모습 아닙니까? 제임스 교수는 한인타운의 위성사진으로 화면을 전환했어요. 불길에 휩싸인 주변과 달리 한인타운은 마치 요새처럼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인타운의 건축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한인들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비용보다 안전을 우선시했죠. 건물 하나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이 일반적인 목조 건축보다 30% 이상 높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번 산불이 그 증거죠. 한인타운의 모든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였고 외벽 두께만 해도 25cm가 넘었으며 내화 등급도 최소 4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방화벽은 2중, 3중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 소방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그들의 디지털 통합 관제 시스템이에요. 한인타운의 모든 건물이 통합 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죠. 연기 감지부터 소화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어요. 실제로 한인타운의 통합 관제센터는 24시간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첨단 IoT 센서들이 건물 곳곳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대응 체계가 가동되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정기적인 재난 대비 훈련도 실시합니다. 매달 한 번씩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소방 훈련을 하고 분기별로 대규모 재난 대응 훈련도 진행하죠. 이런 철저한 준비성이 이번에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제임스 교수는 두 시스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도표를 펼쳤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건축과 소방 시스템이 비용 절감과 최소한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한인타운은 철저한 예방과 체계적인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도 변해야 합니다. 한인타운의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안전을 위한 투자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으니까요. 실제로 몇몇 도시들이 이미 한인타운의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교수의 말처럼 한인타운은 이제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선제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시스템은 대형 재난 속에서도 빛을 발했고, 이는 미국 사회에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재난은 결국 대비의 차이에서 결과가 갈리는 법이에요. 한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접근 방식이 이제는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다시 한번 한인타운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념,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공동체의 힘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미국의 화려하지만 허술한 건축 방식과 한인타운의 소박하지만 견고한 시스템, 그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양식의 차이를 넘어 안전과 생명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LA의 하늘이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산불이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13조 원의 피해와 최소 11명의 사망자를 낸 이번 재난 앞에서 LA는 너무도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한인타운은 달랐습니다. 여기 보세요, 클라라. 한인타운의 경계선을 따라 마치 성벽처럼 타다 멈춘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제임스 교수가 위성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놀랍게도 불길은 한인타운의 경계에서 정확히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 경계선을 따라 선명하게 남은 그 흐름의 흔적은 마치 하나의 작품 같았습니다. 단순히 건물이 튼튼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윤상현 건축가의 말대로였습니다. 한인타운이 살아남은 건 콘크리트 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24시간 교대로 건물 옥상을 지키며 불씨를 감시한 자원봉사자들, 끊임없이 주변을 순찰하며 화재 위험을 체크한 주민들,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한마음으로 뭉친 공동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한인타운 곳곳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화재 감지 센서들의 수치,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작동 상태, 그리고 각 건물의 내부 온도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 1%의 위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간이 시험되었으니까요. 관제센터의 책임자 김민수 씨는 피곤한 기색도 잊은 채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7일 동안 그는 단 몇 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헌신은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보여준 투혼의 한 단면일 뿐이었습니다. 자원봉사 캠프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80세의 마리아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한인 젊은이들과 함께 라디오 체조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게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고 하시네요. 처음엔 다들 낯설었죠.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에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 소중한 가족이죠. 산불이 무서웠지만 이곳에서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어요. 마이클의 의류 매장은 이제 작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기 전 그는 캠프의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자신도 한때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진정한 집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인타운의 생존은 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지켜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윤상현 건축가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설계 도면이 놓여 있었는데 더 안전하고 더 단단한 타운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계획이었습니다. 재난은 끝났지만 그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한인타운의 정신은 바로 이런 것이니까요. 마이클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인타운은 그저 운 좋게 살아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시스템과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정신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재난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세와 공동체의 힘은 기적을 만들어내죠. BBC 본사로 돌아와 마지막 원고를 정리하며 저는 한인타운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73조 원의 피해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은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니까요. 윤상현 건축가의 말처럼 튼튼한 건물과 체계적인 소방 시스템은 분명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서로를 향한 믿음, 함께 이겨내려는 의지, 그리고 끈끈한 공동체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인타운의 성공은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였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콘크리트 건물과 첨단 방제 시스템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죠. 둘째는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통합관제센터와 정기적인 훈련은 위기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요소, 바로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보여준 변화가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적 이익만을 좇았던 그가 이제는 자원봉사의 선봉에 서게 되었어요. 한인 커뮤니티의 따뜻한 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계신가요? 80세 마리아 할머니와 한인 청년들이 함께 나누었던 온정의 순간들. 제니퍼와 마이클 부부가 느꼈던 감동. 그리고 샌디에이고 한인들의 자발적인 지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재난은 인종도 문화도 국경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힘 역시 그러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들은 국적도 피부색도 보지 않았어요. 오직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만이 있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수많은 재난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준비한다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커뮤니티가 만들어낸 기적이라고요? 아니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죠. 윤상현 건축가의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세와 서로를 돕는 공동체 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LA 한인타운이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단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였죠. 그들이 보여준 준비성과 당열력은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커뮤니티는 어떠신가요? 우리 모두가 한인타운처럼
서로를 위한 준비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BBC 클라라 특파원이었습니다. 모두가 기적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오랜 준비와 끈끈한 연대가 빚어낸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심층적인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또한 힘든 재난의 시간을 함께 견뎌낸 LA 한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모여 더 큰 기적을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